바로 저희 중요하니까 바로 AI와 데이터에 대한 개념 이해하기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와 데이터 개념 이해하기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 조금 더 이해하고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겁니다. 물론 사전적인 정의를 저희가 잘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중요한 건 우리 사업에 있어서 사업가에게 있어서 데이터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저장 가능한 것을 그냥 데이터다라고 이해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사실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일이라 오프라인에 있는 이런 이제 철 파일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컴퓨터에 올려놓는 파일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엑셀 파일. 자, 엑셀 파일처럼 정리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커머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소비자 데이터라든지 상품 정보 데이터라든지 구매 내역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파일이라고 하면 여기 빠졌는데 PDF 또는 이미지처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일 수도 있고 PDF는 저희 문서를 PDF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보고서도 사실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워드 파일이라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려고 했었던 거는 텍스트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텍스트라든지 또는 상품 상세 페이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이거 말고도 사실 파일들 많이 있죠. 음악 파일도 파일이고요. 음성 파일도 파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영상 파일도 파일이고 저희 라이브 이 녹화한 것 하나의 파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걸 다각도로 활용하게 되고 AI에서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최적의 핵심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AI를 진행함에 있어서 AI를 개발하거나 AI를 적용함에 있어서 데이터가 필요한지 저희 AI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에 구현한 기술로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사실 그냥 계속 이 단어가 인공지능 이 네 가지, 네 글자로 그냥 보셔서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사람의 지능 같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한다. 자,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한다는 이 지점의 정확한 의미를 이제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약간 철학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좀 이해하시면 인공지능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한다. 즉 추론에 대한 개념을 조금 한번 들고 와볼게요. 지금 철학 시간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자, 철학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철학에 대해서 추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추론을 가지고 가져온 이유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걸까라는 거를 이제는 조금 정의 내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추론이라고 했을 때 사실 또 다른 여러 가지 추론들도 있지만 오늘 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추론은 여기에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입니다. 지금 데이터 인공지능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논리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면 연역적 추론은요. 지금 보시면 가설을 먼저 제안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설로부터 현상을 해석하고 맞춰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역적 추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일반적인 원리를 세웠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현상들을 해석하는 것을 연역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예시로 드는 게 A는 B다, B는 C다. 그래서 A는 C다 라고까지 연결하는
이런 형태를 보통 연역적 추론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연역적 추론은요, AI랑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걸 비교하려고, 즉 귀납적 추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 이 추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귀납적 추론은 관찰과 실험에서 출발을 해서 가설이나 이론을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AI와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문장일 수 있어요. 자, 여기 다시 보면 관찰과 실험에서 출발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가설이나 이론을 구성하고 구성을 한 걸 가지고 다시 자연현상을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AI의 원리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뭐냐면요, 여러 가지 현상, 이 이미지 가지고 설명드리면 여기 여러 가지 현상을 가지고 일반적인 원리를 만들어요. 그 이 원리를 가지고서 다시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구조가 귀납적 추론인데, 이 구조가 사실 AI와 데이터의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구조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자, AI는 귀납적 추론에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 원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일반적인 원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 데이터는 귀납적 추론에서 보는 다양한 관찰과 실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백조는 흰색이다. 우리가 백조라는 거를 흰색으로 백조는 흰색이다라는 이 자연적 원리는 미국에서 백조를 봐도 흰색, 한국에서 백조를 봐도 흰색, 여러 가지 어디서든 여러 데이터를 취합했더니 백조는 흰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야, 백조는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보면 흰색이라고 나오는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설명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 원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이 만들어진 원리는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을 보여지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완성되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보는 요 이미지는 리트리버야. 이 이미지는 치와와야. 이 이미지는 또 리트리버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강아지를 인식하게 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강아지를 인식하는 원리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강아지 이미지를 줬을 때 이 강아지는 내가 파악한, 내가 지금까지 관찰하고 실험해서 확인했었던 강아지 이미지로 봤을 때 얘는 리트리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AI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AI에 새로운 정보를 넣었을 때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정의된 결과물을 내놓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시입니다. 뭐냐면 AI에 리뷰 데이터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넣어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리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학습 데이터라고 해서 제가 리뷰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 리뷰에 대해서 그 리뷰가 긍정적인지 부정인지에 대한 평가를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너무 이미지가 예쁜 것 같아요. 얘는 긍정이네. 그리고 얘는 뭔가 사용성이 너무 떨어져요. 얘는 부정이네. 이런 형태로 리뷰 텍스트 데이터랑 이거를 평가한 데이터를 이제 이 세트를 엄청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거를 AI에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리뷰 텍스트를 넣었을 때 내가 지금 기억하는 이 다양한 관찰들을 생각했을 땐 이 텍스트 데이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 내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 이 문장은 긍정 문장일 확률이 9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기억하고 있는
텍스트, 이 텍스트는 긍정, 이 텍스트는 부정, 이 텍스트는 긍정, 이 텍스트는 긍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넣어놨고,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AI인 저는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 이 문장은 긍정일 확률이 되게 높네요 하면서 긍정 이라고 내뱉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굉장히 다양한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하는 것처럼 AI도 기본적으로 그 구조를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1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거예요. 또 두 번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이미지의 표정은 행복하다라고 느낄 확률이 99%입니다 라고 나온 결과입니다. 자, 이 AI는 지금 얼굴의 표정을 읽는 AI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뭘까요? 이 표정은 행복이야. 이 표정은 슬픔이야. 이 표정은 놀람이야. 이 표정은 화났어 라는 형태로 이미지랑 감정 형태, 이미지랑 감정 형태, 이미지랑 감정 형태 이런 이미지들을 5,000장, 만장, 50,000장, 10만 장을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기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주면서 이 이미지는 어떤 감정이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표정인 경우에는 행복하다고의 표정에 되게 가까운데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나에게 새롭게 전달해준 이 표정 이미지는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 라는 형태로 추론을 하는 게 인공지능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습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얼굴 이미지 그리고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이라는 이 세트가 될 거고요. 새롭게 인풋을 줄 겁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줬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이 표정은 행복한 표정이야 라는 형태 또는 내가 기억하는 이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 이 표정은 슬픔이야 라는 형태로 판단하는 방식이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AI 솔루션에 대한 개발 과정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자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요. 뭐냐면 AI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문법으로 잘 정리를 하고 이거를 AI 알고리즘 모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걸 학습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AI 모델에 야, 이 데이터들 다 기억해 라고 하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 너 다 기억했지? 자, 그럼 내가 새로운 문제 줄게 라고 하고 새로운 문제를 던졌을 때 얘가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아웃풋을 노출하는 이 형태가 기본적인 AI 솔루션의 개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AI를 만들 때는 무조건 데이터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데이터가 없이는 AI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AI는 내가 기억한 바로는 이건데? 라고 답을 내는 방식이야. 나한테 주어진 그 데이터로 내가 기억해 봤을 때 내가 지금 나한테 저장해 놓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새롭게 나한테 준 그거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 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AI에게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AI가 잘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거를 데이터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조금 어려우셨을 테지만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억해서 자기가 기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답을 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AI가 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요 사실 AI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만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사실 종류로 나누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AI 종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인식을 능력으로 갖고 있는 AI가 있기도 하고요. 추론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주는 AI가 있기도 하고 우리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언가를 생성해주는, 만들어주는 AI가 존재를 하기도 하고요. 자율 AI라고 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형태까지 가는 거를 자율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구분 말고 다른 기준으로도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AI가 기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AI 종류를 바탕으로 해서 고민하시면 답을 조금 더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인식 AI라는 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건 뒤에 예시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인식 AI는 데이터를 줘서 데이터에 있는 패턴이나 분류를 정확하게 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인식한다라는 거는 음성을 인식하고 이미지를 인식하고 텍스트를 인식하고 언어를 인식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떤 걸 줬을 때 사람이 이거는 이 이미지는 뭔가 향수 이미지네. 이 이미지는 마이크 이미지네. 이런 것들을 사람도 인식을 하잖아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인식하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는 거랑 똑같이 AI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음성 인식이다라고 하면 자, 오늘 날씨 어때? 라는 텍스트, 음성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파일 형태로 이제 맞춰서 이거에 대해서 구문하고 음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AI. 이것도 음성 인식 AI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인식은 아까 좀 예시로 드렸었던 것처럼 자, 강아지 이미지를 주고 이 이미지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보시면 레브라도 리트리버일 확률은 30%, 골든 리트리버일 확률은 25%, 진돗개일 확률은 11%, 치와와일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라고 AI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AI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강아지 이미지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저희가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 귀여운 강아지 이미지를 줬더니 얘는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로 봤을 때 레브라도 리트리버일 확률은 30%, 골든 리트리버일 확률은 25% 정도 돼요. 그래서 리트리버일 확률은 한 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람이 눈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형태. 즉 텍스트가 음성이 들어왔을 때 음성을 인식한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를 인식해서 그 안에 있는 개체, 물건이 무엇인지 인식한다라는 인식 AI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론 AI가 있거든요. 뭐냐면 조금 더 고도화적인 논리적인 결론을 내는 그 AI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추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추천 또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그 인식은 조금 더 단순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감과 비슷하거든요. 마이크 고장 생겼네. 네, 지금은 괜찮으실 겁니다. 따로 뭐가 저희가 조작은 하진 않았는데,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식은 어떻게 보면은 오감에 가깝고요. 그래서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그래서 더 간다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후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촉각 인식 이런 것들도 아마 다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추론은 조금 더 고도화된 논리적인 형태의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이걸 추천해주면 좋겠어. 또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하락할 것 같은데 이런 시계열적인 예측까지가 가능한 게 추론 AI입니다. 그래서 추론 AI에서는 제일 유명한 거는 추천 아니면 예측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추천한 그 조금 더 고도화된 표현을 하자면 이제 필터링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처음에 있는 이 친구는 포도, 딸기, 수박, 귤 이 네 가지를 모두 구매한 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친구는 딸기를 구매했었다. 자, 근데 세 번째에 있는 친구는 딸기랑 수박을 구매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유저랑 이 유저의 속성이 비슷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포도와 귤을 추천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 그런데 이게 유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물건을 기준으로도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포도를 샀고 그 다음에 수박을 샀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친구도 포도를 샀고 수박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도 수박을 샀다면 수박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포도를 사네. 그러니까 포도도 추천해 줘야지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추천과 관련돼서 예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려보면 추천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단순하게 그냥 추론하는 거에 추천은 추론 AI에는 추천도 있고 예측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에 있어서 사실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추천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그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추천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은 그 4가지 과일을 다 산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딸기만 샀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딸기랑 수박만 샀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자,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추천해 줘야지 라는 방향으로 가면 뭐냐면 보통 지금 보면 딸기랑 수박을 사는 사람은 포도랑 귤도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니 지금 이 세 번째 친구는 딸기랑 수박만 샀으니까 이 사람에게 포도랑 귤을 추천해주는 방식, 즉 유저를 베이스로 한 필터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든지 또는 이거를 아예 물건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시면 지금 이 세 번째 사람은 똑같이 수박을 샀는데 보니까 수박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포도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를 사니까 이 사람에게 포도를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천에 대한 원리를 더 딥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디테일한 추천 로직이자 방식이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적용했을 때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그 가지고 계신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커스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뭐냐면 AI가 기업에 적용되는 방식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나는 인식 AI를 쓸 거야. 나는 추론 AI를 쓸 거야. 또는 나는 생성 AI를 쓸 거야. 라는 것부터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율 AI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 AI는 사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나는 뭐를 쓰지?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AI가 기업에 적용되는 방식은요. 자, 말씀드렸죠. 인식 AI를 쓸 건지, 추론 AI를 쓸 건지, 생성 AI를 쓸 건지 이 3가지 중에 이제 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인식 AI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식 AI의 예시는요. 우선 첫 번째로 음성 인식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성은 자, 사람 대신 음성을 듣고 텍스트를 변환해 준다. 이거 네이버 클로바에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음성 파일 넣어 놓으면 사실 이거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성 파일 주고 우리가 직접 음성 파일 듣고 들으면서 우리가 막 텍스트로 쓸 수 있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람 대신에 AI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사람 대신 음성을 듣고 텍스트로 쓴다. 이거가 AI가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GPT에는 자, 사람에게 이미지 보여주고 그 이미지에 뭐 있어? 어떤 이미지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것처럼 GPT에 이미지 넣으면 그 안에 이미지 뭐 들어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처럼 사람 대신 이미지에 어떤 개체, 무엇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식으로 가볼게요. 뭐냐면 사실 이거는 추론에 가까울 수 있긴 합니다. 사람 대신에 이 텍스트를 텍스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인식할 수 있다. 자, 사람은 당연히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이거는 리뷰가 굉장히 긍정입니다, 부정입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자, 그것처럼 텍스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내부 언어를 이해해서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려줄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영어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뭐냐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영어 문장을 AI가 대신 짚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대신 텍스트에
오타가 있는 것 또는 문법 교정을 해야 되는 걸 알려주는 AI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람 대신 나는 이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해 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거에 대한 AI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뭔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큐레이팅을 해준다. 사실 되게 안목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걸 큐레이팅 해주듯이 마치 상담에서 좋은 걸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것처럼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을 해줘야겠다. 그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사람이 다 상담하듯이 해줄 수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으니 사람 대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준다. 그리고 사람 대신 사람이 봤을 때 앞으로 이게 판매량이 증가할 것 같아, 줄어들 것 같아를 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준다. 이런 것도 다 AI의 영역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화 AI 말씀드리면 사람 대신 상세 페이지 텍스트를 쓴다. 사람 대신 블로그 기사를 쓴다. 사람 대신 블로그 또는 기사의 텍스트를 쓴다. 또는 사람 대신 카드 뉴스 이미지를 만든다. 블로그 내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만든다. 또는 상상의 이미지를 만든다. 사람 대신. 인공으로 된 지능이니까 사람 대신 생성한다 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AI가 기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조금 편하게 얘기하자면 사람 대신 나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를 정의를 내려보시고 그게 인식에 해당하는지 생성에 해당하는지 추론에 해당하는지를 묶어보시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자율 AI는 패스입니다. 이거 테슬라 같이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이미지가 뭐고 앞에 보여지는 게 무엇인지 인식하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패스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머리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 기억해 놓은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문제를 줬을 때 내가 기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런 거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즉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귀납적 추론으로 AI를 만들려면 데이터는 필요하다. 기억을 시키려면 필요하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는 어떻게 기획하고 수집하고 생성하고 가공할 수 있느냐. 자, 아마 기획, 수집, 생성, 가공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이거 너무 다 똑같은 단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데이터를 기획한다라는 바는 자, AI와 관련돼서 데이터를 기획하는 건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들 AI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기획해야 되느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하는 과정을 데이터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찾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필요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대신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AI를 정하셔야 되고 헷갈리시면 사람 대신 뭐를 인식해줬으면 좋은 거지 사람 대신 뭐를 추론해줬으면 좋겠지 사람 대신 뭐를 생성해줬으면 좋은 걸까라는 거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내가 이러한 데이터 인풋을 넣었을 때 이 AI가 나한테 이렇게 결과치를 던져줬으면 좋겠어를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시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 나는 그냥 문장을 보고 문법을 교정해주는 AI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자, 뭐냐면 이렇게 인풋하고 아웃풋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한 정의는 뭐냐면 나는 교정을 아직 안 한 교정이 돼야 되는 교정이 되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교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퓨어한 문장을 넣으면 이 AI에 넣으면 교정이 자동으로 다 된 문장이 나왔으면 좋겠어. 즉 사람 대신 교정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 전의 문장과 교정 후의 문장을 세트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AI 기획을 합니다. 자, AI 기획은 나는 문법을 교정해주는 AI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상상하셨어요. 자,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라 볼게요. 자, AI에 뭘 넣을 거냐, 그리고 AI가 뭐를 뱉어낼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I는 그냥 아직 수정하지 않은, 그냥 교정하지 않은 또는 점검하지 않은 문장을 그냥 넣었으면 좋겠고, 그랬더니 AI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 문장을 정확하게 교정했으면 좋겠어. 이 말은 결국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와 나와야 되는 걸 이제 정의를 잘 하신 거예요. 자, 인풋, 교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장. 그리고 아웃풋은 그 문장에 교정할 것이 있다면 교정이 된 문장,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인풋하고 아웃풋을 묶는 거예요.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교정 전 문장과 교정 후 문장을 합쳐서 넣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I는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교정 전 문장을 이러한 교정 전 문장은 이렇게 교정 후로 바뀌는구나 라는 데이터가 많이 쌓인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새로운 문제를 줬을 때 이걸 풀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AI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고객에게 굉장히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AI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나는 우리 고객한테 사람 대신 좀 좋은 걸 추천해주면 좋지 않을까? 사람은 되게 좋은 걸 추천해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냥 우리 고객한테 좋은 걸 추천해주는 AI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사실 이거거든요. 고객의 정보를 AI한테 줘요. 좀 디테일하게 자르면 고객의 정보, 뭐 연령, 성별, 뭐 특징, 뭐 주소, 뭐 이런 걸 넣을 수 있겠죠. 넣으면 이 AI가 되게 이 사람에 맞는, 잘 맞는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준다, 이거죠. 자, 그 말은 고객 정보랑 얘한테 가장 적합한 구매할 상품,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있는 데이터가 미리 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래서 고객 정보와 추천할 상품이 결국에는 구매할 상품이기 때문에 이전에 구매했었던 내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정보랑 구매한 이 고객은 이런 걸 사더라 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들고 있으면 향후에 고객 정보만 넣었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고객은 이걸 샀고, 이 고객은 이걸 샀고, 이 고객은 이걸 샀는 이것들을 내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새롭게 물어본 저 사람은 내가 예전에 고객들이 구매한 패턴을 봤을 때 이게 맞아 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추천해주는 형태가 바로 AI가 만들어지는 구조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추천 AI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고객한테 이걸 샀었네, 이 고객은 이걸 샀었네 라는 이 학습시킬, 이 AI에게 기억시킬 데이터를 확보를 하면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AI는 사람 대신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입니다. 사람 대신 뭘 해줄 수 있느냐? 사람 대신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 사람 대신 추론해줬으면 좋겠어. 사람 대신 무언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생성 AI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고,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뭐냐면 고객한테 좋은 걸 좀 추천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사람이 추천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직원분이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추천해 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처럼 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땐 좀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고객의 정보를 AI에게 집어넣었더니 제일 좋은 상품을 준다 이거예요. 자, 그 말은 이 고객은 이걸 샀었고, 이 고객은 이 샀었고, 자, 인풋과 아웃풋에 세트가 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 쭉 많이 들고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새로운 문제를 줬을 때 풀어낼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AI를 만들고 싶은지를 먼저 정의를 내리셔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이런 인풋 넣었을 때 이런 아웃풋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정의를 내리셔야 되고, 그거 맞춰서 이 인풋과 이 아웃풋이 세트로 있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AI를 학습시킬 수 있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바로 데이터 수집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수집과 생성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존의 그러니까 위에서 필요한 우리가 기획해서 나 이 데이터 필요하네 라고 정의되는 그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확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자, 기본적인 거는 만약에 이커머스를 운영하시거나 한다면 파일 형태로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형태라면 그건 다 데이터예요. 근데 자, 무조건 데이터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사람 대신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인풋 이거 넣었을 때 이거 답변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실제 이거의 세트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정의돼야 되네. 이거를 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외부에서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집은 사실 기본적으로 내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축적된 거를 다운받는 개념이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데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데이터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일부 외부에서의 크롤링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긁어다가 모은다라는 이런 작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할 수 없을 때 또는 너무 양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상으로 생성하는 방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어쨌든 AI를 크게 학습을 시키려면 당연히 수집하고 생성이 필요하고 수집은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 내에 데이터가 있느냐라는 걸 바탕에서 고려를 하고요. 그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외부에 어디에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있을까에 대한 걸 바탕으로 조사해 보시고 공공 데이터를 포함해서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야만 AI를 만들 수 있는 구조잖아요. 내 기억한 바로는 나에게 새로 올라온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시킬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데이터 사업과 AI 사업을 동시에 밀어주는 개념이에요. AI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로 기억을 해서 AI 추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기획하고 수집하고 생성을 했으면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가공해야 되는데요. 가공이라는 말은 뭐냐면 AI가 기억할 수 있는 형태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만드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전문 기술이에요. 요거는 기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웹 개발하면 코딩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이거는 하우그로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제가 업한 사례, 이익을 업한 사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사업의 매출을 높이겠다의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다운시키겠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예요. 다시 보시면 매출을 업시키겠다 또는 비용을 다운시키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업시키겠다라는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약간 이런 거예요. 실제 진행했었던 방식인데 추천 모델을 사이트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고민하고 하고 있다가 그래서 비포를 설명드리면 추천을 아무도 안 해주고 그냥 베스트 상품이 뭐다라고만 보여지니까 이게 나한테 정말 잘 맞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매 전환율을 시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 전환율과 관련된 거를 업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추천 AI가 필요하겠다라 생각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추천 AI 뭐로 만들어야 되죠? 고객 데이터 넣었을 때 얘한테 가장 적합한 상품을 뽑았으면 좋겠다. 자, 인풋은 고객, 아웃풋은 상품입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 뭐 준비해야 된다? 이 고객이 이거 샀었어요. 이 고객은 저거 샀었어요. 저 고객은 요거 샀었어요. 고객과 상품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세트, 인풋과 아웃풋의 세트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사실 보통 이커머스는 다 들고 계세요. 이 고객이 이거 샀었어요. 이 고객이 이거 샀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천 모델을 만들었고 향후에 신규로 유저가 들어오고 나서는 뭐냐면 요 고객 정보 보니까 이거 빨간색 니트를 좋아하겠는데 라고 바로 추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줬더니 전환율이 올라가서 매출이 올랐다라는 형태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재고 예측과 분배를 최적화해서 매출을 증가시킨 그 글로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AI를 적용하기 전에는 여러 매장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도대체 어디에 많이 넣어야 되고 이 재고가 정말 많이 더 필요한지 좀 적게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단순하게 판단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단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측 AI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매장에는 얘는 이만큼 필요할 것 같아. 저 매장에는 이만큼 적게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걸 AI 적용시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더 많이 팔릴 것 같은 곳에는 더 많이 재고를 넣어주고 적게 팔릴 곳에는 굳이 재고를 많이 넣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남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들, 품절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졌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 텍스트 분석을 통한 제품 개발을 해서 그 개선을 했다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고객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리뷰 텍스트를 남긴 것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다 읽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 대신 리뷰 텍스트의 중요 포인트를 뽑아내는 AI를 만들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리뷰를 훑어서 고객들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제품을 다시 만들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매출이 더 증가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대신 이걸 해주면은 매출이 증가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부분, 아쉬운 부분을 정의를 내리셔도 좋아요. 근데 그게 사람 대신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먼저 정의를 내리시고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걸 넣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걸 정의 내리시고 이걸 넣었을 때 이게 나와야 돼 라는 그 세트,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나온다는 그 세트로 데이터가 구성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시면 당연히 AI 만들 수 있고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용을 다운시킨 사례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보통은 인건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MD분들이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MD의 인건비를 들이기까지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 AI MD로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식을 학습을 시킨 건데 뭐냐면 요 이미지 안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은 무엇인지 알려줘 라는 형태로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자, 다시. 자, 이미지를 넣으면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그 소품이 무엇인지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이미지는 이 소품입니다. 이 이미지는 이 소품입니다. 라는 형태의 세트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AI에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많은 이미지를 최근에 발견되는 이미지를 한꺼번에 이 AI에 다 넣으면 이 AI가 알아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큰 가구는 60%로 보이고 그다음에 작은 뭐 스테인레스로 된 컵은 뭐 30% 보였다. 왜 최근에 왜 스테인레스 컵이 이렇게 잘 나가지? 그러니까 이걸로 제품을 내야겠다 라는 형태로 가는데 이거는 매출을 증가시키는 방식뿐만 아니라 MD분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비용을 다운시킨 사례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추론 모델을 통한 분류 AI도 비슷하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약간 그 견적서를 내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견적서의 항목들을 보고 사람이 얘는 뭐 300만 원짜리가 가야 된다. 얘는 100만 원짜리 상품이 가야 된다. 이거를 사람이 판단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AI가 이 견적서를 보고
자동으로 어떤 상품이 최적일지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셨어요. 자, 그 말은 견적서를 넣으면 상품으로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자, 인풋은 견적서, 아웃풋은 이 견적서에 해당하는 최적의 상품입니다. 자, 이거를 데이터를 많이 쌓았어요. 자, 이 견적서는 100만 원, 이 견적서는 300만 원, 이 견적서는 200만 원. 이런 형태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한 다음에 이걸 AI 학습시켜서 어떻게 했냐면 향후에는 견적서만 넣으면 바로 그냥 상품 가격이 나오는 이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추론 모델을 통해서 분류하는 AI를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추가 고용 없이 훨씬 더 많은 컨설팅이나 그 의뢰를 진행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성 AI를 통해서 제작 비용도 절감하겠다. 자, 이전에는 생성 AI를 적용하기 전에는 사람이 다 상세 페이지 텍스트를 쓰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자, 근데 생성 AI를 적용하고 나서는 뭐냐면 그냥 간단한 정보 띡띡띡 넣었더니 알아서 상세 페이지가 쭉 작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즉, 이 사람은 다른 업무를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즉, 이렇게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주로 인건비죠. 왜냐면 사람 대신 그걸 해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굉장히 줄여주는 사례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